풍각쟁이는 남의 집 앞에서 각설이 타령이나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해주고 동량을 받는 거지를 말한다. 평안남도 정주 땅 외딴 산골짜 조그만 동네 우물가에서 젊은 풍각쟁이가 빨래하는 처녀에게 물 한 바가지를 얻어 마셨다. 물로 목을 축였지만 까치고개를 넘어오자면 몹시 시장하실 텐데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그래서 따라가 초가 삼간 처녀의 집에서 풋고추를 된장에 찍어 마파람에 개 눈 감추듯 보리밥 한 그릇을 비우고 나니 처녀의 부모가 삽장문을 열고 들어왔다. 처녀의 부모는 유장이었다. 버들가지 껍질을 벗겨내고 알맹이로 고리짝이나 바구니를 짜서 파는 천민으로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고리백정이라 불렀다. 개울가에 움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하다가 저녁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온다. 풍각쟁이는 처녀의 부모에게 인사하고 떠나려는데 처녀가 살인문 밖에 따라 나왔다. 마땅히 밤이슬 피할 곳이 없으면 저희 움막에서 주무십시오. 허기진 배는 해결을 했는데 잘곡 걱정을 하던 풍각쟁이는 비가 번쩍 띄었다. 움막에서 하룻밤 잘 잔 풍각쟁이는 이른 아침 떠나기 전에 인사나 하고 가겠다고 우물가로 가서 기다리자 처녀가 물을 길러왔다. 정해진 곳이 없으면 부모님 일을 도우며 저희 집에서 함께. 그는 너무나 반가워 처녀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이 은혜 잊지 않겠소이다. 그날부터 풍각쟁이는 유장일을 거들게 되었다. 그리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어느 날 밤은 깊어 삼경이 되었다. 소쩍새 울음소리에 풍각쟁이는 잠 못 이루고 있는데 처녀가 불쑥 움막 속으로 들어왔다. 도롱이를 벗고 두 손으로 들고 온 보자기를 풀자 삶은 닭과 청주술 한 병이 나왔다. 오랜만에 기름진 음식을 포식하고 술 한 병을 비웠다. 그날 밤 움막에서 풍각쟁이는 처녀의 옷고름을 풀었다. 격렬한 운우가 지나고 풍각쟁이의 품에 안긴 처녀가 물었다. 서방님, 무엇 하시던 분입니까? 얌전한 처녀를 품었으니 당연히 기뻐야 할 터인데 웬일인지 풍각쟁이의 두 눈엔 눈물만 쏟아졌다. 나는 풍각쟁이여. 처녀는 뾰로통해서 돌아갔다. 하지만 며칠마다 깊은 밤이면 움막을 찾았다. 날이 갈수록 처녀도 음양의 이치를 깨우쳐 등줄기엔 땀이 나고 몸을 바르르 떨었다. 처녀가 입덧을 하면서 풍각쟁이는 꼼짝없이 이 집 사위가 됐다. 장인 장모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토하며 외동딸을 나무랐다. 이거사 네가 눈으로 보면 알 것 아니냐. 내 어미 아비는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도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저 솜씨 없는 풍각쟁이를 짝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무슨 수로 살아갈 테냐. 처녀의 어미는 손바닥으로 딸의 등짝을 때렸다. 풍각쟁이는 반만 축냈다. 버들을 베어 오라고 하면 손을 베어 피번벅이 되어 들어왔다. 바구니를 짜라고 하면 울퉁불퉁 버들가지만 축내었다. 부모님의 구박이 심해도 신부는 신랑을 하늘처럼 받들었다. 어느 날 아침 이리 오너라. 난데없이 초래 소리가 들리더니 평안남도 정주 사또가 육방관속을 데리고 유장집 살인문을 열고 들어왔다. 풍각쟁이는 엉겁결에 부엌 지풀더미 속에 숨었다. 사또와 육방관속이 마당에 엎드렸다. 참판 날이 조정에서 모셔오라는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이 폐위되고 세상이 바뀐 것이다. 1504년 갑자사화로 억울하게 귀양 가다가 도망쳐 풍각쟁이로 변장에 숨어 지내던 젊은 참판 박준권은 반정이 성공했는지를 몰랐었다. 부엌에서 기어나온 풍각쟁이는 사또가 가져온 사모관대를 입고 사또의 큰절을 받으려다 뒤돌아 손짓했다. 부인도 어서 내 옆으로 오시오. 장날이 왔다. 백로가 지나자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산들바람은 서늘해 한여름 발길이 뜸했던 장터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몰려가 동네가 텅 비었다. 17벙어리 덕보는 장에 가지 않고 고추밭에서 고추를 한자루 따와서 마당에 멍석을 깔고 펴 말렸다. 말 못하는 벙어리지만 덕보는 허우대가 멀쩡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빈 자루를 들고 또 고추밭으로 가려고 동네 어귀를 도는데 길바닥에 허초시 아지매가 주저앉아 울상이 되어 발목을 잡고 있다가 손짓으로 덕보를 불렀다. 보아하니 발목을 삔 것이다. 덕보가 뒤에서 겨드랑이를 잡고 허초시 아지매를 일으키자 그녀는 쓰러질 듯 덕보의 목을 껴안았다. 덕보가 절룩거리는 그녀를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얼굴이 화끈거렸다. 허초시 아지매가 팔을 올려 덕보 목을 감는 바람에 겨드랑이를 부축한 덕보의 손이 그녀의 젖묻은 맨살에 닿은 것이다. 누가 볼까봐 두리번거렸지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루에 허초시 아지매를 앉혀놓고 돌아가려는 덕보를 그녀는 소매를 잡고 죽을 상을 지어 보이며 방문을 가리켰다. 방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발목을 주물러달라는 신용을 하며 덕보의 허벅지 위에 오른다리를 올렸다. 생전 처음 여인의 살을 만져보는 덕보의 하초가 그만 뻐근해지더니 꼴사납게도 염치 없는 거시기가 차양막을 친 듯 솟아올랐다. 허초시 아지매가 덕보의 목을 감고 넘어졌다. 30이 넘어 육덕이 흐드러진 아지매가 덕보 위에 앉아 방아를 찌차 덕보는 숨이 넘어갔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금방 일을 끝내고 바지춤을 올리는 덕보를 아지매가 또다시 쓰러뜨렸다. 이번엔 일이 금방 끝나지 않았다. 방구들이 꺼지고 지붕이 내려앉을 듯 아지매는 끙끙 앓으며 땀을 쏟았다. 덕보가 옷을 입고 조끼는 손에 쥔 채 문을 열고 황급히 나가자 아지매는 얼굴만 문 밖으로 내밀며 묘한 웃음을 지었다. 바로 그때 새댁 있는가? 이웃 할매가 들어오다가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다. 덕보가 후다닥 대문을 빠져나가자 허초시 아지매는 대성통곡을 하며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저놈 잡아라. 아이고, 아이고, 저 불안당 같은 벙어리 놈이 강제로 못된 짓을. 그녀는 덕보를 관가에 고발했다. 덕보와 허초시 아지매가 사또 앞에 섰다. 덕보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눈앞이 캄캄한데 허초시 아지매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사또에게 그때의 상황을 설명했다. 덕보가 손을 저으며 어버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쇳내가 발목을 삐어서 길바닥에 주저앉았는데 저놈이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기에 고맙다 했더니 웬걸 방으로 들어와 못된 짓을 하지 뭡니까.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자세히 설명해보렸다. 네. 저놈이 한 손으로 제 두 손을 꽉 잡고 한 손으로는 소리를 못 지르게 제 입을 틀어막고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또 한 손으로는 거시기를 잡아. 잠깐. 사또가 소리쳤다. 저 벙어리는 손이 세 개란 말이냐. 여봐라.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전연의 혀를 잘라버려라. 그러자 새파랗게 질린 그녀가 두 손을 싹싹 빌며 하는 말. 사또 나리, 지금 생각하니 마지막 손은 제 손이었습니다. 공시댁은 서름이 북받쳤다. 동네 여자들이 한양 구경을 가는데 혼자 빠질 판이다. 마다들에게 한양 구경 가겠다고 얘기했더니 이 보릿고개에 어찌 그리 한가한 말을 한다요. 핀잔을 주었고 고개 넘어 둘째 아들에게 얘기했더니 사람만 북적거리는데 뭐타러 사서 고생하려고 그래요. 퇴박을 줬다. 그날 밤 공시댁은 이 생각 저 생각에 한숨도 못 잤다. 공씨 가문에 시집온 게 벌써 24해다. 시름시름 앓던 신랑이 죽고 몇 년 후 시부모도 이승을 하직하자 몇마직이 안 되는 논밭이지만 혼자서 농사짓고 길쌈하며 이를 악물고 두 아들을 키웠다. 매파가 좋은 재취자리를 얘기할 적마다 호통쳐 내쫓고 몸이 달아오른 밤이면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며 두 아들만 생각하고 살았다. 이제 두 아들을 차례로 장가보내 먹고 살도록 논밭도 다 나눠줬더니 두 놈 모두 제각시만 위하지 애미는 안중에도 없다. 42년 인생이 서름으로 꽉 차더니 분으로 변했다. 공시댁은 이웃집 반매기를 해주기로 하고 품삯을 미리 당겨 한양 구경값을 치렀다. 아지랑이 가물거리는 봄날, 동네 여자들은 인솔자를 따라 한양 구경길에 올랐다. 종로 뒷골목 박물가게에 들러 다들 바늘함을 산다, 놀이개를 산다 하는 동안 공시댁은 수중에 돈이 없어
가게 밖에 우두커니 앉아 기다리다 깜빡 졸았는데 깨어보니 일행들이 없어졌다. 눈이 동그래져 이리저리 정신없이 쏘다니며 찾았지만 허사였다. 날은 저물고 발걸음이 천근만근이 된 공시댁은 쓰러지고 말았다. 젊은 선비가 집으로 들어가다 대문 옆에 웬 여인이 쓰러진 걸 보고 하인들을 시켜 집으로 데려갔다. 정신을 차린 공시댁은 자신을 간호해주는 안주인인 듯한 젊은 여인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안주인은 친절하게 저녁밥을 먹여서 친모방에 재웠다. 이튿날 공시댁이 일어나 보니 그 집은 큰 부잣집이었다. 사랑채, 안채의 소슬대문이 고래등처럼 솟아있고 곳간이 여러 채였다. 그날 공시댁은 안주인을 따라 차근차근 한양 구경을 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걱정하니 젊은 안주인은 환하게 웃으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인들이 가마에 태워서 모셔드릴 겁니다. 공시댁이 부엌에 들어가 나도 일하고 밥을 얻어먹으면 마음이 좀 편할 건데 했더니 이 술상을 들고 사랑방에 가서 아버님께 술 한 잔 따라 드리고 오시지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허우대가 멀쩡한 초로의 어른이 인자한 모습으로 술상을 받았다. 술잔을 따르고 나왔더니 젊은 안주인이 공시댁 두 손을 잡고 어머님이라 부르게 해주십시오. 했다. 돌아가는 사정을 알게 된 공시댁이 그날 밤 곰곰이 생각하니 분명 이것은 화가 아니고 복이다. 다음 날 아침 공시댁을 발견했던 이 집의 주인 선비가 어머님 잘 주무셨습니까? 무난 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날 저녁 안주인이 공시댁을 데리러 왔다. 금침을 깔아놓은 방에서 3년 전 호라비가 된 안주인 시아버지와 공씨가 합방을 하게 됐다. 닭이 우는 새벽녘에야 눈을 붙인 공시댁은 새 남편의 힘이 그렇게 센 줄 몰랐고 자신 또한 그렇게 뜨거울 줄 몰랐다. 1년이 세월이 흘렀다. 시골 맏아들 집에서 애미가 행방불명이 된 날을 기일로 잡아 제사를 지내는 그 시간에 공시댁은 새 남편과 쿵덕쿵덕 온후의 정을 나누고 있었다. 선비촌 서당에 훈장이 새로 왔다. 후리후리한 키에 수염은 길지만 백옥 같은 얼굴은 주름도 없이 탱탱해 도대체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는데 촌장이 물었더니 69세라 해서 모두가 크게 놀랐다. 선비촌은 젊은이 늙은이 모두가 그리 높아 훈장이 견뎌낼까 우려했는데 조금씩 풀어놓는 항문 보따리에 마을 선비들은 맥을 출 수 없었다. 이른을 코앞에 둔 훈장은 기운도 장사라 젊은이들도 쩔쩔매는 쌀 한 가마니를 거뜬히 들어 올린다. 한 번도 술 취한 걸 보지 못해 동네 사람들은 훈장이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 줄로 알았는데 촌장 회가변에 가서 동네 어른들이 주는 잔을 쉬지 않고 마시는데도 얼굴만 살짝 붉어지지 마셔도 헛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산을 잘 타지 못한다는 것이다. 동네 선비들은 이른 아침이면 심신을 단련한다며 마을 뒷산에 성큼성큼 올라 산꼭대기에서 동쪽 하늘 일출을 바라보며 야호를 외치는데 훈장님은 산천경계 휘휘 둘러보며 천천히 올라 언제나 정상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8부 능선, 가끔씩 9부 능선까지 올라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숨을 고른 후 하산을 하는 것이다. 선비들이 왜 정상을 밟지 않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않고 빙긋이 웃기만 했다. 어느 날 대처에 지필목을 사러 갔다가 저녁 나절 냇가에 다다른 훈장은 날은 저무는데 눈 녹은 물이 불어 내를 건너지 못해 울상이 되어 주저앉아 한숨만 쉬는 홍과부를 만났다. 훈장은 두루마기를 돌돌 말아 허리춤에 차고 바짓가랑이를 사타구니까지 감아 올려 성큼 두 발을 냇물에 넣더니 어부바 홍과부를 불렀다. 홍과부를 업고 내를 건넌 훈장은 그녀를 내려놓고 성큼성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43살 홍과부의 홍당무가 된 얼굴을 어둠살이 가려졌다. 홍과부는 집에 가 이불 속에 드러누워 강을 건널 때 엉덩이를 잡은 훈장님의 억센 손이 생각나 사타구니가 뜨거워졌다. 이튿날 홍과부는 떡을 해서 몸단장을 하고 저녁에 서당으로 갔다.
그날 밤 서당에 딸린 훈장 사택은 대들보가 내려앉을 듯 구들장이 꺼질 듯 난리가 났다. 항상 뻑지근하던 삭신이 노골노골해진 홍과부는 어둠이 거치지 않은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갔다. 잦은 발길에 소문이 어둠을 비집고 나오는 참에 참을성 없는 홍과부는 과부 친구들한테 입방아를 찌어댔다. 고개 넘어 김과부도 강 건너 이과부도 꿀단지를 들고 참기름을 들고 훈장을 찾아갔다. 과부들의 얼굴이 환해졌다. 서당 수업이 이부제가 되었다. 낮엔 학동들이 천자문, 사자수학을 배우고 밤이면 마누라에게 구박받는 남정네들, 그리고 주책 없는 노인들이 모였다. 훈장의 강의가 펼쳐진다. 정상을 밟지 마라. 8부, 9부 능선에서 하산하라. 자신의 정을 쏟아내는 데서 즐거움을 찾지 말고 여자가 즐기는 걸 보는 데서 즐거움을 찾아라. 저비불로. 동구박 주막에 허진사가 들어섰다. 기운이 쑥 빠진 목소리로 평상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주모, 술 한 잔 주시오. 몇 순배 자작술을 기울이더니 주모, 나 오늘 밤 여기서 유숙하겠소. 아니, 제 집을 코앞에 두고 웬 객잠이오. 그렇게 됐소. 한마디 던지고 객방으로 들어가니 드넓은 객방에 단 한 사람만이 구석에 벽을 등지고 기대앉아 달걀로 멍든 윤을 비비고 있었다. 남정네 둘이 초면에 한방 신세가 되면 서로 어색하기 마련인데 그걸 풀어주는 건 술밖에 없다. 역곡에 사는 우생원이라 합니다. 허진사라 합니다. 우생원이 한 병, 허진사가 한 병을 사며 몇 차례 술병이 들락날락하자 두 사람은 하나하나 허물을 벗기 시작했다. 나이가 25 동갑내기라 쉽게 가까워진 데다 술잔이 오가며 남자의 자존심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둘 다 공통점이 있었다. 대과에 계속 낙방한 것이다. 허진사는 17의 속과에 합격해 천재 났다고 떠들썩했지만 대과는 달랐다. 보는 족족 떨어지다가 이제는 포기해버린 상태다. 우생원은 공부를 안 해 보나마나이기에 노잣돈으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갈 작정이다. 내 인생 몇 년 살지는 않았지만 과거 길에 들어선 게 후회되는 대목이여. 우생원의 한숨에 허진사가 물었다. 그게 우생원 인생의 가장 큰 후회거리요. 우생원이 술 한 잔을 들이켜더니 가장 큰 후회거리는 아니여. 그럼 더 큰 후회거리는 뭐요? 우생원이 천장을 보며 골똘히 생각한다. 12살 때 길에서 주운 돈주머니를 돌려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허진사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우생원이 자기 인생 최대 실수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가난한 집안은 흥분해처럼 식구들이 많기 마련이다. 우서방네 8째 아들인 우생원이 12살 적에 둑길을 걷다가 길가 풀숲에 빨간 무엇이 얼핏 보여 주워보니 묵직한 주머니였다. 얼른 품속에 감추고 두리번거리며 산속으로 들어갔다. 주위에 누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쪼그러 앉아 주머니 끈을 풀었다. 아, 쏟아져 나오는 엽전들. 눈앞에 그동안 사고 싶던 깨엿, 호떡, 가죽신 쌀밥 고깃국이 어른거렸다. 그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만 금세 마음이 어두워졌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고 어머니한테 수없이 들어온 말이 목구멍을 막아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소녀는 힘없이 타박타박 산에서 내려와 주머니를 주었던 그 둑길에 앉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린 처녀는 울고불고 그 어미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둑길을 거슬러 왔다. 소녀는 일어서서 새빨간 돈주머니를 치켜들었다. 앳된 처녀는 소년을 으스러질 듯 꼭 껴안았다. 거기까지 얘기하고 우생원은 벌컥벌컥 탁배기 잔을 단숨에 비웠다. 허진사가 물었다. 그것이 왜 그렇게 후회되는 일이요? 그 15살 처녀가 지금 내 마누라요. 이듬해 13살이 된 우생원은 무남동녀 그 처녀 집에 대릴사위로 들어갔다. 꽤 잘 사는 집에 대릴사위로 들어갔으니 공부에 전념해 과거를 보고 싶은데 노랭이 장인은 우생원을 머슴처럼 부려먹었다. 주경야독, 그래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자. 그런데 그 앳된, 그 얌전하던 처녀가 밤만 되면 어린 신랑을 가지고 놀았다.
과거는 무슨 놈의 얼어 죽을 과거야. 아빠 엄마 돌아가시면 모두가 우리 차진데. 3살 연상의 마누라는 성깔도 보통이 아니었다. 주경야독이 아니라 하루도 빠짐없이 주경야색이니 공부할 시간이 있나. 그래도 과거 때마다 과거 보러 간다고 주경야색에서 해방되니 휴식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도 과거 보러 가겠다니까 마누라가 주먹으로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소. 나는 그렇다 치고 허진사는 어째서 집을 코앞에 두고 객잠이요? 허진사는 한숨을 푹 쉬더니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 없는 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소. 어린 허진사가 먹어봐도 제 어미가 만든 음식은 엉망이었다. 김치라고 해놓으면 솥태여. 장은 담가놓으면 구더기 논이 됐다. 고을에 음식 솜씨 뛰어난 박박얼근 도 처녀가 있었다. 고을 원님 댁 김치를 해주고 장도 담가줬다. 허진사 아버지는 음식 솜씨 때문에 그녀를 며느리로 맞아들였다. 허진사가 우는 목소리로 말했다. 꼴에 매일 밤 내 바지를 벗기고는 여성 상의로 자존심을 구겨놓아요. 김장 잘못하면 한겨울 고생, 장 잘못 담그면 1년 고생이면 되지만 마누라 잘못 얻으면 평생 고생이라는 걸 울 아버지는 아직도 모르는구먼요. 으흐흐.